그날 시어머니는 임신한 나를 발로 찼다. 비 오는 밤이었다. 빗소리가 시댁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마치 내 심장 박동처럼 불규칙하고 요란했다. 나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손에 든 초음파 사진을 꼭 쥔 채 말했다. 어머님, 제가 임신했어요. 그 순간 백춘자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지더니 차가운 목소리가 날아왔다. 애도 없는 게 배 불러온 척 한다고. 그리고 그녀의 손이 내 어깨를 밀쳤다. 나는 뒤로 비틀거렸고 이어서 날아온 것은 그녀의 발이었다. 내 배를 향해.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아빠, 나 이제 더는 못 참겠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나는 윤서연 33이다.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반. 남편 강명수와는 소개팅으로 만났다. 그는 중소건설회사 과장이라고 했고 나는 계약직 회사원이라고 소개했다. 둘 다 평범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보였다. 사실 나에게는 숨겨진 비밀이 있었다. 나는 윤태석 회장의 외동딸이다. 국내 재계 10위권 그룹의 실소유주. 하지만 아버지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말씀하셨다. 서연아, 넌 평범하게 살아라. 재벌가 딸로 살면 진짜 내 인생은 없단다. 그래서 나는 평범한 이름으로 평범한 학교를 다니고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았다. 내 주변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다. 내가 누구의 딸인지. 명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착해 보였다. 아니, 정확히는 순해 보였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웃을 때 눈이 작아지는 게 귀여웠다. 저는 평범한 남자예요. 대단한 건 없지만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그의 말이 진심처럼 들렸다. 나는 그게 좋았다. 평범함. 그게 내가 원하던 거였으니까.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다. 하객도 많지 않았다. 내 쪽 하객은 아버지가 보낸 비서 1명과 친구 몇 명뿐이었다. 아버지는 참석하지 않으셨다. 내가 원한다면 참지. 하지만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되잖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했다. 아버지도 마음이 아프셨을 거다. 신혼집은 명수 명의로 된 작은 빌라였다.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50만 원. 나는 괜찮았다. 아니, 오히려 좋았다. 이게 진짜 내 인생이구나 싶었다. 명수는 회사에 다니고 나도 계약직이지만 성실히 일했다. 우리는 저녁마다 함께 밥을 먹고 주말이면 근처 공원을 산책했다. 평범했다. 행복했다. 적어도 시댁을 방문하기 전까지는. 첫 시댁 방문은 결혼 한 달 후였다. 명수는 며칠 전부터 긴장한 표정이었다. 서연아, 우리 엄마가 좀 까다로워. 말 조심해야 돼. 나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도 어른들 모시는 거 어렵지 않아. 하지만 그건 내가 너무 순진했던 거다. 백춘자 시어머니는 문을 열자마자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키는 작네. 얼굴은 그냥 그렇고. 첫 인사가 그거였다. 나는 당황했지만 웃으며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서연이에요. 그녀는 내 인사를 받지도 않고 돌아섰다. 들어와. 신발은 현관 구석에 가지런히 놔. 거실로 들어서자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나를 내려다봤다. 앉아봐.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말했다. 너희 집안이 어떻게 돼? 나는 준비한 대답을 꺼냈다. 아버지는 작은 사업 하세요.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셨어요. 거짓말이었다. 어머니는 내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아버지는 작은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거대한 기업을 운영하고 계셨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작은 사업? 그럼 별 볼 일 없겠네. 결혼 지참금은 얼마나 가져왔어? 나는 숨이 막혔다. 결혼 지참금? 그런 걸 요구한다고?
명수는 옆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다. 저희 그런 건 따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다. 뭐? 빈손으로 시집 왔다고? 요즘 세상에? 그녀는 명수를 돌아봤다. 야, 강명수. 너 이 여자랑 뭐 하자고 결혼했냐? 그날 이후로 시댁 방문은 지옥이었다. 한 달에 한 번씩 가야 했다. 명수가 그랬다. 엄마가 보고 싶어 하셔. 우리가 가야지. 나는 거절하지 못했다. 거절하면 명수가 힘들어했으니까. 매번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니는 나를 무시했다. 야, 며느리. 설거지해. 야, 며느리. 화장실 청소해. 이름을 부른 적이 없었다. 항상 야, 며느리였다. 어느 날 나는 명수에게 말했다. 여보, 어머님이 나한테 너무 심하게 대하시는 것 같아. 명수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원래 그래. 참아줘.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심해졌다.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시어머니는 내 직장에 대해 캐물었다. 넌 뭐 하는 애야? 계약직? 정규직도 아니고. 나는 대답했다. 네, 일단은 계약직이에요. 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쯧쯧, 우리 아들이 그런 여자를 데려왔네. 명수야, 너 친구들은 다 의사, 변호사 부인인데 넌 뭐하냐?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누군지 알면 기절하실걸.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아버지와의 약속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나는 명수를 사랑한다고 믿었다. 그가 나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다. 석 달 전쯤 나는 몸이 이상하다는 걸 느꼈다. 생리가 늦어졌고 속이 메스꺼웠다. 혹시나 싶어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2줄이 나타났다. 나는 믿을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병원 예약을 잡았다. 산부인과 의사는 웃으며 말했다. 축하드려요. 임신 8주예요. 나는 눈물이 났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는 것. 명수에게 먼저 말했다. 여보, 나 임신했어. 명수는 잠시 멍하니 나를 보더니 말했다. 진짜? 확실해? 응, 병원에서 확인했어. 8주래. 명수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이 진심인지 억지인지 나는 구분할 수 없었다. 그래, 좋네. 엄마한테 말씀드려야겠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몰랐다. 이 소식이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거라는 걸. 그날 저녁 명수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엄마, 서연이가 임신했대요. 전화기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뭐? 진짜야? 명수는 대답했다. 네, 병원에서 확인했어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내일 당장 집으로 와. 둘이. 다음 날 우리는 시댁으로 향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릴까? 임신 소식은 기쁜 일인데. 하지만 명수의 표정도 밝지 않았다. 그는 운전하는 내내 말이 없었다. 나는 물었다. 여보, 괜찮아? 명수는 고개만 끄덕였다. 응, 괜찮아. 시댁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들어와.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나를 노려봤다. 나는 긴장한 채 인사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임신했다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8주예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8주?
그게 진짜 우리 명수애야? 나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진짜 명수애냐고?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어머니는 팔짱을 끼고 나를 내려다봤다.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시집 와서 1년 반 만에 임신했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거야. 혹시 다른 남자애 아니야? 순간 나는 숨이 막혔다. 내 귀가 잘못 들은 건가? 시어머니는 방금 나를 의심한 건가? 나는 명수를 돌아봤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명수야, 뭐라도 말해줘. 내 아내를 지켜줘. 하지만 그는 침묵했다. 시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요즘 여자들 밖에서 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계약직이라며? 회사에서 남자들이랑 어울리는 거 아니야?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명수 씨 외에 다른 남자는 생각해 본 적도 없어요.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그래? 그럼 증명해봐. 이 애가 진짜 우리 명수애라는 걸. 나는 어이가 없었다. 증명? 어떻게? 시어머니는 이어서 말했다. 병원 가서 친자 확인 검사해. 태어나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진짜 일어나고 있는 일인가? 나는 명수를 다시 봤다. 여보, 당신도 이렇게 생각해? 명수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말씀대로 하자. 그게 나을 것 같아.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 남자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다. 속으로 되뇌었다. 울지 마. 울면 진다. 이 사람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면 안 돼. 나는 차갑게 말했다. 좋아요. 그럼 친자 확인 검사하죠. 하지만 결과 나오면 사과하셔야 해요. 시어머니는 웃었다. 사과? 그건 결과 보고 생각하지. 나는 더 이상 그 집에 있고 싶지 않았다. 저 먼저 가볼게요. 명수가 말했다. 서연아, 같이 가자. 나는 고개를 저었다. 혼자 갈게. 당신은 어머님이랑 더 이야기하세요. 나는 돌아서서 현관으로 향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쯧쯧, 저런 년이 우리 집 며느리라니.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택시 안에서 눈물을 참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맞나?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지? 나는 아버지 생각이 났다. 아버지에게 전화하면 모든 게 해결될 거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아직은 아니다. 조금 더 버텨보자. 명수가 정신 차릴 수도 있잖아. 하지만 그 후로 상황은 더 나빠졌다. 명수는 점점 더 시어머니 편을 들었다. 어느 날 나는 입덧이 심해서 저녁을 못 차렸다. 명수는 짜증을 냈다. 임신했다고 밥도 안 차려? 엄마 말이 맞네. 너 진짜 게으른 거 아니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여보, 나 지금 입덧 때문에 힘들어. 이해 좀 해줘. 명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해? 우리 엄마는 임신했을 때도 집안일 다 하셨대. 너도 그 정도는 해야지.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내가 잘못 선택한 건가? 나는 점점 더 외로워졌다. 친구들에게 말할 수도 없었다. 창피했다.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고 산다는 걸 누가 알겠어? 나는 매일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그리고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참자. 아이가 태어나면 달라질 거야. 석 달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는 또 전화했다. 이번 주 토요일에 와. 친척들 모인다. 나는 가기 싫었지만 명수가 졸랐다. 서연아, 제발. 엄마가 화내시면 나도 힘들어. 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토요일 우리는 시댁으로 갔다. 거실에는 이미 친척들이 모여 있었다. 시어머니의 동생들과 그 가족들이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소개했다. 이게 우리 며느리야. 계약직이래. 친척들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한 명이 말했다. 아, 그래. 요즘 젊은 애들은 다 그렇지 뭐. 또 다른 친척이 물었다. 임신했다며? 몇 개월이야? 나는 대답했다. 5개월 됐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아이고, 배도 별로 안 나왔네. 건강해?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건강하긴.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친척들이 웃었다. 나는 굴욕감을 느꼈다. 속으로 생각했다. 왜 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이렇게 깎아내리는 거야? 나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핑계로 자리를 피했다.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내 얼굴을 봤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나는 물로 얼굴을 씻으며 속으로 되뇌었다. 조금만 더 참자. 하지만 그날 저녁 모든 게 무너졌다. 친척들이 다 돌아가고 나와 명수만 남았을 때였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나를 불렀다. 야, 며느리. 이리 와봐. 나는 다가갔다. 시어머니는 차가운 눈으로 나를 봤다. 너 진짜 우리 명수 애 맞아? 나는 또다시 그 질문을 들었다. 어머님, 몇 번을 말씀드려야 해요? 제 아이는 명수 씨 아이예요. 시어머니는 비웃었다. 그래? 그럼 왜 넌 집안일도 제대로 못해? 왜 넌 돈도 못 벌어?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안에 무슨 도움이 돼?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어머님, 저도 사람이에요. 이렇게 무시당할 이유가 없어요. 시어머니는 벌떡 일어섰다. 뭐?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들어? 명수가 말했다. 엄마, 진정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나에게 다가와 소리쳤다. 너 같은 년이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내가 뭔데? 나는 뒤로 물러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너 진짜 뱃속에 애가 있긴 한 거야? 아니면 배만 불러온 척 하는 거야?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어머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내 어깨를 밀쳤다. 나가. 당장 나가. 나는 비틀거렸다. 명수가 나를 붙잡으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너는 가만히 있어. 명수는 멈춰섰다.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남자는 나를 지켜주지 않는다. 절대로. 시어머니는 다시 나를 밀쳤다. 나는 뒤로 넘어질 뻔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발이 내 배를 향해 날아왔다. 애도 없는 게 배 불러온 척 한다고. 나는 쓰러졌다. 배를 감싸쥐었다. 통증이 밀려왔다. 나는 비명을 질렀다. 아, 아파요. 명수가 다가왔다. 서연아. 하지만 시어머니는 문을 열고 소리쳤다. 나가. 당장 나가. 명수는 나를 일으켜 세우려 했지만 시어머니가 막았다. 너는 여기 있어. 저년만 내보내.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울었다. 시어머니는 내 신발을 현관 밖으로 던졌다. 나가. 다신 오지 마. 나는 기어서 현관으로 나갔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차가운 빗물이 내 얼굴을 적셨다. 나는 배를 감싼 채 바닥에 앉았다. 문이 쾅 닫혔다. 명수는 나오지 않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빠, 나 이제 정말 못 참겠어. 나는 휴대폰을 꺼내 119에 전화했다. 여보세요, 저 임산부인데 배를 맞았어요. 도와주세요. 목소리가 떨렸다. 구급대원이 물었다. 지금 어디 계세요? 나는 주소를 말했다. 빨리 와주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배를 쓰다듬었다. 속으로 되뇌었다. 아가야, 견뎌.
엄마가 지켜줄게.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빗속에서 나는 혼자였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나는 거의 의식을 잃을 뻔했다. 구급대원이 물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나는 대답했다. 시어머니가 저를 찾어요. 구급대원의 얼굴이 굳었다. 지금 병원 가시죠. 나는 들것에 실렸다. 구급차가 출발했다.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이제 끝이야. 나는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의사들이 나를 둘러쌌다. 임산부세요? 몇 개월이에요? 5개월이요. 어디가 아프세요? 배를 맞았어요. 의사의 얼굴이 심각해졌다. 빨리 초음파 준비해. 나는 검사실로 옮겨졌다. 초음파 기계가 내 배 위를 움직였다. 나는 화면을 봤다. 아기가 보였다. 작고 연약한 생명이.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제발 살아있게 해주세요. 의사는 한참을 화면을 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아이 간신히 살렸습니다. 나는 숨을 쉴 수 있었다. 살았다. 내 아기가 살았다. 하지만 의사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충격을 받으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분노의 눈물이었다. 병실로 옮겨진 후 나는 휴대폰을 꺼냈다. 그리고 단 한 통의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에게. 전화벨이 울렸다. 1번, 2번. 3번째 벨이 울릴 때 아버지가 받으셨다. 서연아. 아빠, 내 목소리가 떨렸다. 무슨 일이야? 왜 우니? 나는 울면서 말했다. 아빠, 나 맞았어. 전화 너머로 아버지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누가 널 때렸어? 나는 흐느끼며 대답했다. 시어머니요, 배를 찼어요. 아기가 거의 말을 잇지 못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지금 어디야? 병원이요, 대학병원 응급실이요. 알았다. 움직이지 마. 30분 안에 간다. 전화가 끊겼다. 나는 휴대폰을 가슴에 안았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거야. 나는 그냥 며느리가 아니야. 나는 윤태석의 딸이야.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참고 또 참았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시어머니의 모욕, 남편의 무관심, 친척들 앞에서의 굴욕. 그 모든 것들이 30분이 채 되지 않아 병실 문이 열렸다. 아버지가 들어오셨다. 뒤에는 정장을 입은 남자 3명이 따라왔다. 비서들이었다. 아버지는 내 침대 옆으로 다가와 내 손을 잡으셨다. 서연아,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 모습을 처음 봤다. 아버지가 우시는 걸. 나는 말했다. 아빠, 미안해요. 끝까지 참으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미안한 건 나야. 내가 너를 평범하게 살라고 했지만 이렇게까지 고생시킬 생각은 없었어. 아버지는 뒤를 돌아보며 비서 중 한 명에게 말했다. 김 비서, 지금 바로 강명수 집안에 대한 모든 정보 수집해. 회사, 재산, 인맥, 약점. 전부 다. 비서가 고개를 숙였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아버지는 다시 나를 보며 물으셨다. 그 집 주소가 어디지? 나는 시댁 주소를 말씀드렸다. 아버지는 또 다른 비서에게 말했다. 박 비서, 지금 당장 그 집으로 가. 그리고 내가 내일 아침 직접 갈 거라고 전해. 박 비서가 대답했다. 네, 회장님.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봤다. 아빠, 뭘 하실 거예요? 아버지는 차갑게 미소 지으셨다. 응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내 딸을, 내 손주를 위협한 사람들에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드디어구나. 드디어 이 고통이 끝나는구나. 안도감과 동시에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하는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나는 병원에 입원했다. 아버지는 내 옆을 지켰다. 의사가 들어와 말했다. 일주일은 절대 안정하셔야 해요. 다행히 아기는 괜찮지만 한 번 더 충격받으면 위험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는 의사에게 물었다. 최고의 산부인과 전문의를 모셔올 수 있나요? 의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아, 네, 물론입니다.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아버지가 나간 후 나는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명수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그는 아직도 시어머니 편에 서 있을까? 아니면 뒤늦게나마 정신을 차렸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속으로 되뇌었다. 강명수, 당신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어. 내가 가장 필요할 때 당신은 침묵했어. 이제 끝이야. 다음 날 아침 아버지는 일찍 병원을 나서셨다. 서연아, 아빠가 다녀올게. 걱정하지 마. 나는 물었다. 어디 가세요?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다. 내 시댁에 인사 좀 하러. 나는 아버지의 눈빛을 봤다. 그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리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떠난 후 나는 불안했다. 무슨 일이 일어날까? 시어머니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명수는? 나는 휴대폰을 봤다. 명수에게서 온 전화나 문자는 없었다. 어젯밤부터 지금까지. 나는 비웃었다. 역시 이 사람은 끝까지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좋아. 그럼 나도 더 이상 미련 갖지 않을게. 1시간쯤 지났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명수였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 다시 울렸다. 또 받지 않았다. 3번째 울렸을 때 나는 받았다. 뭐?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명수는 당황한 듯 말했다. 서연아, 너 어디야? 병원. 병원? 왜? 어디 아파? 나는 비웃었다. 아파? 당연히 아프지. 당신 엄마가 나 찾는데. 명수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말했다. 서연아, 미안해, 미안. 그게 다야? 당신은 어제 나 혼자 내쫓길 때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명수는 변명했다. 엄마가 워낙 화를 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소리쳤다.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 아내가 당신 아이가 위험한데 어쩔 수 없었어. 명수는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이어서 말했다. 강명수, 우리 끝이야. 뭐? 이혼할 거야. 서류 준비해. 명수는 놀란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진정해. 우리 얘기 좀 하자. 얘기? 어제 했어야지. 당신은 기회를 놓쳤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속으로 되뇌었다. 잘했어.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그 시각 시댁에서는 아버지가 도착하셨다. 나중에 아버지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아버지는 비서 4명과 함께 시댁 문을 두드렸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누구세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다. 윤태석입니다. 윤서연의 아버지. 시어머니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아, 네, 들어오세요. 아버지는 거실로 들어가셨다. 명수도 거기 있었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서서 말씀하셨다. 어제 제 딸을 누가 발로 찼습니까? 시어머니는 당황했다. 그건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막으셨다. 변명은 듣고 싶지 않습니다. 사실만 말하세요. 찼습니까? 안 찼습니까? 시어머니는 입술을 깨물었다. 명수가 대신 말했다. 장인어른, 죄송합니다.
엄마가 실수로 아버지는 명수를 쳐다봤다. 실수? 임신한 며느리 배를 차는 게 실수입니까? 명수는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는 계속 말씀하셨다. 제 딸이 어제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아이는 간신히 살았습니다. 한 번만 더 충격받았으면 유산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다. 저는 제 딸이 평범하게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살게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들은 그 딸을 짐승보다 못하게 대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몰랐습니다. 서연 씨가 그런 집안분이신 줄아버지는 비웃으셨다. 그럼 평범한 며느리면 때려도 됩니까? 모욕해도 됩니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아버지는 비서에게 손짓했다. 비서 한 명이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여기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 아들 회사 재무제표입니다. 탈세 내역, 횡령 내역이 전부 나와 있습니다. 명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상관없습니다. 당신이 과장이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다. 당신 어머니 명의로 된 부동산 탈세 내역입니다. 시어머니는 비명을 질렀다. 그건 제가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다. 오늘 오후부터 조사가 시작됩니다. 국세청, 검찰, 금융감독원 모두 움직입니다. 명수는 무릎을 꿇었다. 장인어른,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아버지는 명수를 내려다봤다. 용서? 제 딸이 당신들한테 용서를 빌 때 당신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시어머니도 울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늦었습니다. 제 딸은 이미 결심했습니다. 당신 아들과 이혼하겠다고. 명수는 외쳤다. 안 됩니다. 서연이를 사랑합니다. 아버지는 비웃으셨다. 사랑하는 사람을 어제 그렇게 내버려 뒀습니까? 아버지는 돌아서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 오늘부터 당신들 인생이 어떻게 바뀌는지 지켜보세요. 제 딸에게 한 짓을 똑같이 돌려받게 될 겁니다. 아버지는 문을 나서셨다. 뒤에서 시어머니와 명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뒤돌아보지 않으셨다. 병원으로 돌아온 아버지는 내게 모든 걸 말씀해 주셨다. 나는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후련한 눈물이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드디어구나. 드디어 내가 당한 모욕을 갚는구나. 아버지는 내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다. 서연아, 이제 그 집안 사람들은 신경 쓰지 마. 아빠가 다 처리할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요, 아빠.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다. 미안하다. 진작 이렇게 했어야 하는 건데. 나는 말했다. 아니에요. 제가 참겠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어요. 아버지는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그래, 참지 마. 이제부터는 내가 당당하게 살아. 그날 저녁 명수가 병원으로 찾아왔다. 하지만 나는 만나지 않았다. 간호사를 통해 전했다. 면회 사절입니다. 명수는 문 밖에서 소리쳤다.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보자. 내 말 좀 들어줘. 나는 침대에 누워 귀를 막았다. 속으로 되뇌었다. 더 이상 당신 말은 듣고 싶지 않아. 끝이야. 다음 날부터 상황은 급격하게 돌아갔다. 아침 뉴스에 명수 회사 이름이 나왔다. 중소건설사 건설, 대규모 탈세 및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 나는 병실 TV를 보면서 속으로 생각했다. 시작됐구나. 아버지의 복수가. 아버지는 매일 병원에 오셔서 진행 상황을 알려주셨다.
오늘 국세청에서 강명수 회사 압수수색 들어갔어. 장부 전부 압수했대. 나는 물었다. 명수는요? 아버지는 차갑게 말씀하셨다. 회사에서 정직 처분 받았어. 곧 해고될 거야.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한때는 사랑했던 남자인데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사흘째 되는 날 아버지는 또 다른 소식을 전했다. 백춘자 명의 부동산 전부 세무조사 들어갔어. 탈세 규모가 생각보다 크더라. 수억 원은 될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요? 아버지는 비웃으셨다. 정신없이 변호사 찾아다니는 것 같던데. 소용없어. 증거가 너무 명확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바로 대가구나. 나를 짐승처럼 대한 대가.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했다. 이렇게까지 해야 했나? 하지만 곧 생각을 고쳐먹었다. 아니야. 이 정도는 해야 해. 그들은 임신한 나를 발로 찼어. 내 아이를 죽일 뻔했어. 분노가 다시 치밀었다. 일주일째 되는 날 명수가 다시 병원에 왔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와 함께였다. 간호사가 알려줬다. 보호자분, 환자 남편분과 시어머니분이 오셨는데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안 만나요. 돌려보내세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나갔다. 하지만 문 밖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며느리님, 아니 아가씨님,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나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아버지가 말렸다. 서연아, 나가지 마. 내가 처리할게.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말할게요. 나는 문을 열었다. 복도에 시어머니와 명수가 서 있었다. 시어머니는 처음 보는 모습이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었다. 명수도 마찬가지였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 보였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아가씨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나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이 나를 며느리라고 부르며 짐승처럼 대하던 그 사람 맞나?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명수도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제 와서 사과하시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조아렸다. 아가씨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제발 회장님께 말씀 좀 해주세요. 조사 좀 중단해달라고 나는 비웃었다. 조사 중단이요? 그럼 제가 맞은 건 없던 일로 하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울부짖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희가 벌을 받는 건 당연합니다만 제발 이렇게까지는 나는 말을 잘랐다. 이렇게까지? 어머님, 아니 백춘자 씨. 당신은 임신한 며느리 배를 발로 찼어요. 내 아이를 죽일 뻔했어요. 그게 얼마나 큰 짓인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1년 반 동안 저는 당신한테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이름도 불러주지 않고 야 며느리라고만 불렀죠. 친척들 앞에서 저를 모욕했고 의심했고 무시했어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세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나는 명수를 봤다. 그리고 당신, 강명수 씨, 당신은 제 남편이었어요. 나를 지켜줘야 할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어땠나요? 어머니가 나를 때릴 때 당신은 뭐 했어요? 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쩔 수 없었어. 나는 소리쳤다. 어쩔 수 없었다고. 당신 아내가 바닥에 쓰러져 있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당신은 남편 자격이 없어요. 명수는 울었다.
서연아 다시 시작하자.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나는 고개를 저었다. 늦었어요. 이미 늦었어요. 시어머니가 다시 애원했다. 아가씨님, 제발 명수는 잘못이 없습니다. 다 제 잘못입니다. 저만 벌을 주세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명수 씨 잘못이 없다고요? 그 사람은 당신보다 더 나빠요. 최소한 당신은 무지해서 그랬다 치지만 명수 씨는 알면서도 방관했어요. 그게 더 나쁜 거예요. 명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는 돌아서려다가 멈췄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제는 당신들이 저를 발로 찼죠. 오늘은 제가 당신들을 밀어낼 차례예요. 더 이상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나는 병실로 들어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 시어머니와 명수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다. 잘했어, 서연아. 당당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확실하게 끝내야 해. 나는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명수 회사는 어떻게 돼요? 아버지는 대답하셨다. 곧 법정 관리 들어갈 거야. 자금줄이 끊겼거든. 나는 다시 물었다. 자금줄이요? 아버지는 설명하셨다. 그 회사 주요 거래처가 우리 계열사들이었어. 내가 전부 거래 중단시켰지. 나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럼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렇지. 직원들은 다른 데 취직하면 되지만 강명수는 힘들 거야. 전과자가 될 테니까.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전과자,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전과자가 된다. 씁쓸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속으로 되뇌었다. 자업자득이야. 나를 지키지 않은 대가야.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서연아, 내가 원하면 여기서 멈출 수도 있어. 조사 중단시킬 수도 있고.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까지 가야 해요. 이 사람들이 확실하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해요. 아버지는 내 눈을 봤다. 확실해? 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네. 확실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았다. 아빠가 끝까지 책임질게. 이틀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명수가 회사에서 해고됐다는 것이다. 아버지가 전해주셨다. 횡령 혐의로 경찰 조사받을 예정이래. 나는 물었다. 진짜 횡령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 그건 아니야.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지. 나는 놀랐다. 그게 괜찮은 건가요?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으셨다.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 회사 내부 규정을 악용한 거니까. 실제로 횡령은 아니지만 의심은 충분히 받을 만한 증거가 있어.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아버지도 이렇게까지 하시는구나. 하지만 말리지 않았다. 이게 내가 원한 거니까.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명수의 아버지였다. 나는 그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명수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었다. 하지만 살아계셨던 것이다. 명수 아버지는 초라한 옷차림으로 병실 문을 두드렸다. 저 서연 씨? 나는 당황했다. 누구세요? 명수 아버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저는 강명수 아버지입니다. 강일호라고 합니다. 나는 놀라서 말을 잃었다. 명수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다고. 명수 아버지는 이어서 말했다. 죄송합니다. 제 아들이 거짓말을 했나 봅니다. 저는 살아있습니다. 나는 물었다. 그럼 왜 명수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했어요? 명수 아버지는 씁쓸하게 웃었다. 제가 집을 나갔습니다. 10년 전에. 백춘자, 그 여자와 살 수가 없어서요.
나는 이해했다.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알기에. 명수 아버지는 계속 말했다. 저는 지금 지방에서 작은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명수를 봅니다만 자주는 못 만납니다. 나는 물었다. 왜 오셨어요? 명수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이거 제가 모은 돈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만 500만 원입니다. 서연 씨한테 드리고 싶어서요. 나는 거절했다. 받을 수 없어요. 명수 아버지는 고집했다. 아닙니다. 제 며느리가 아니 전 며느리가 고생한 걸 알고 있습니다. 명수한테 들었습니다. 제발 받아주세요. 나는 눈물이 났다. 이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오히려 나를 걱정해 주는데. 나는 말했다. 아버님 저는 괜찮아요. 돈 필요 없어요. 명수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서연 씨, 제 아들이 못났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명수 아버지는 봉투를 침대 옆 탁자에 놓고 일어섰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세요. 그리고 아기도 건강하게 낳으세요. 나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분이 아버지였다면 명수도 달랐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다. 모든 게 끝났다. 그날 밤 나는 명수 아버지가 놓고 간 봉투를 봤다. 500만 원. 작은 식당을 하는 분에게는 큰 돈이었을 것이다. 나는 그 돈을 나중에 명수 아버지 식당으로 보내드리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 마음만큼은 받아두기로 했다. 일주일이 더 지났다. 나는 병원에서 퇴원 허가를 받았다. 의사는 말했다. 이제 많이 안정됐어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하셔야 해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무리하지 마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가 준비해 주신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강남 한복판 50평짜리 아파트였다. 나는 처음으로 넓은 거실에 서서 생각했다. 이게 원래 내 삶이었구나. 아버지는 내 짐을 정리하는 걸 도우며 말씀하셨다. 서연아, 이제 편하게 살아. 아무 걱정 말고. 나는 물었다. 아빠, 명순의 상황은 어떻게 됐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셨다. 회사는 어제 법정 관리 들어갔어. 백춘자는 탈세 혐의로 기소됐고 명수도 곧 조사받을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제 거의 끝나가는구나.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바로 이혼이었다. 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빠, 변호사 좀 소개해 주세요. 이혼 소송 진행하고 싶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우리 회사 법무팀 최고 변호사 연결해 줄게. 걱정 마. 이틀 후 나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다. 변호사는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내 이야기를 듣더니 말했다. 이 정도면 위자료 청구 충분히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방관, 시댁의 폭행, 정신적 고통. 최소 2억은 받으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위자료는 필요 없어요. 변호사는 놀란 표정이었다. 네. 왜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돈이 필요해서 이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깨끗하게 끝내고 싶어요. 위자료 영원으로 해주세요. 변호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서연 씨, 그건 너무 손해예요. 나는 웃었다. 아니에요. 그게 더 잔인한 복수예요. 돈도 받지 않고 떠나는 거. 그게 그들에게는 더 큰 수치일 거예요. 변호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정말 끝이야. 강명수와의 인연은 여기서 끝이야. 마음이 후련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명수에게 문자가 왔다. 서연아, 이혼 서류 받았어.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는 답장을 보냈다. 불가능해요. 이미 결심했어요. 서류에 서명하세요. 명수는 다시 문자를 보냈다. 서연아, 나 정말 반성하고 있어. 아이도 있잖아. 우리 아이 생각해서라도 나는 화가 났다. 아이를 핑계로 삼다니. 나는 답장했다.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당신 도움 필요 없어요. 빨리 서명하세요. 명수는 더 이상 답장하지 않았다. 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배를 쓰다듬었다. 아가야, 미안해. 내가 아빠 없이 자라게 됐네. 하지만 엄마가 2배로 사랑해줄게.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행복하게 키울 거야. 사흘 후 명수가 서명한 이혼 서류가 도착했다. 나는 서류를 보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평생을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던 사람.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 나는 서류를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접수해주세요. 변호사는 말했다. 협의 이혼이니까 한 달 안에 처리될 거예요. 그 한 달 동안 나는 새로운 삶을 준비했다. 아버지는 회사 일을 배우라고 하셨다. 서연아, 넌 내 딸이야. 언젠가는 이 회사를 물려받아야 해. 나는 놀랐다. 아빠, 저는 준비가 안 됐어요. 아버지는 웃으셨다. 천천히 배우면 돼. 급할 건 없어. 나는 회사에 출근하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나를 신기하게 쳐다봤다. 회장님의 딸이라니.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어느 날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명수 회사 사람을 만났다. 그는 우리 회사의 거래 청산 서류를 가져온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보더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강 과장 아시죠?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예전에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강 과장님 요즘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회사에서 해고되고 경찰 조사도 받고. 나는 아무 감정 없이 말했다. 자업자득이죠. 그는 놀란 표정이었다. 네. 나는 이어서 말했다. 잘못한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그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이제 동정심도 없어. 냉정해졌어. 한 달이 지나고 이혼이 정식으로 성립됐다. 나는 더 이상 강명수의 아내가 아니었다. 윤서연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축하한다며 저녁 식사를 준비하셨다. 서연아, 축하한다. 새 출발이야.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뭔가 남아있는 것 같았다. 완전히 끝난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날 밤 나는 꿈을 꿨다. 명수와 시어머니가 나타나 무릎을 꿇고 빌었다.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그들을 지나쳐 걸어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나는 땀에 젖어 있었다. 속으로 생각했다. 아직도 그들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구나. 하지만 곧 털어냈다. 아니야. 이제 진짜 끝내야 해. 며칠 후 뉴스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명수 회사가 완전히 파산했다는 것이다. 직원들은 모두 해고됐고 사장은 구속됐다. 나는 TV를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끝났구나. 완전히 끝났어. 아버지는 옆에서 말씀하셨다. 서연아, 후회 안 해?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전혀. 아버지는 내 어깨를 토닥였다. 강하게 자랐구나. 하지만 진짜 마지막은 아직 남아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를 직접 만나기로 했다. 아버지는 말렸다. 왜 굳이 만나려고 해?
다시 상처받을 수도 있어. 나는 말했다.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요. 직접 전해야 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허락하셨다. 알았어. 하지만 혼자 가지는 마. 내가 같이 갈게. 일주일 후 나는 시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갔다. 그녀는 더 이상 그 큰 집에 살지 않았다. 탈세로 압류됐기 때문이다. 지금은 작은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백춘자 씨, 저예요. 윤서연입니다. 문이 열렸다.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얼굴은 주름투성이었다. 한 달 만에 이렇게 늙을 수 있나 싶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아가씨님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은 좁고 지저분했다. 예전 그 깔끔하던 시댁과는 천지 차이였다. 나는 시어머니를 보며 말했다. 앉으세요.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나도 그녀 맞은편에 앉았다. 나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다. 백춘자 씨, 저는 오늘 용서하러 온 게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들었다. 눈에는 희망이 보였다. 하지만 나는 그 희망을 꺾었다. 저는 당신이 제게 한 일을 절대 용서할 수 없어요. 임신한 며느리를 발로 찬 것, 1년 반 동안 짐승처럼 대한 것, 그 모든 것들을. 시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아가씨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무지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무지? 아니에요. 당신은 악했어요. 며느리를 사람이 아닌 물건으로 봤어요. 당신 아들 집안일 하는 하녀로 봤어요. 그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이제 아시겠어요?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계속 말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일들, 그게 바로 제가 느꼈던 고통이에요.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기분. 이제 아시겠죠? 시어머니는 바닥에 이마를 대고 빌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나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저는 오늘 당신께 작별 인사를 하러 왔어요. 이제 다시는 만나지 않을 거예요. 당신 아들과도 끝났고 당신과도 끝이에요. 제 인생에서 당신들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시어머니는 울부짖었다. 아가씨님. 나는 돌아서서 문을 향해 걸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소리쳤다. 아가씨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고 나갔다. 밖에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 아버지는 물으셨다. 다 끝났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진짜 끝이에요. 차에 타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복수의 끝이구나. 후련하면서도 씁쓸했다. 한때는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하지만 그들은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용당한 것뿐이었다. 속으로 되뇌었다. 이제 진짜 새로 시작하는 거야. 과거는 잊자. 6개월이 흘렀다. 내 배는 많이 불렀다. 임신 8개월이었다. 나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며 출산을 준비했다. 주변 사람들은 모두 나를 축하해줬다. 회장님 따님 곧 아기 낳으시네요. 축하드려요. 나는 웃으며 감사 인사를 했다. 속으로는 생각했다.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어느 날 회사 로비에서 우연히 명수를 마주쳤다. 그는 경비원 유니폼을 입고 있었다. 나는 놀랐다. 명수가 우리 회사 경비원으로 취직했다는 걸 몰랐다. 명수도 나를 봤다. 그의 얼굴에는 놀람과 슬픔이 동시에 떠올랐다. 서연아. 나는 차갑게 말했다. 윤이사라고 불러주세요. 명수는 당황했다. 아, 네 윤이사님, 그는 내 배를 봤다. 아기 건강해?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네.
명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나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를 지나쳐 걸었다. 이제 사과는 필요 없어요. 명수는 뒤에서 소리쳤다. 서연아. 아니 윤 이사님. 나는 멈춰 섰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명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매일매일 후회해. 내가 너를 지켜줬어야 하는 건데 내가 바보였어. 나는 차갑게 말했다. 이미 늦었어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나는 엘리베이터에 탔다. 문이 닫히기 직전 명수의 얼굴이 보였다. 그는 울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명수야, 너는 기회를 놓쳤어. 내가 가장 힘들 때 너는 나를 버렸어. 이제 와서 후회해봐야 소용없어.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빠, 명수가 우리 회사 경비원이에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다. 응. 지난주에 들어왔더라. 내가 배치한 건 아니야. 인사팀에서 일반 공채로 뽑았대.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필 여기로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불편하면 다른 데로 보낼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괜찮아요. 어차피 마주칠 일 별로 없을 거예요. 아버지는 내 어깨를 토닥이셨다. 강하게 견뎌내는구나. 자랑스럽다. 나는 웃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대로예요. 과거는 과거일 뿐이라고.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셨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그녀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나는 비서에게 부탁했다. 김 비서님, 백춘자 씨 근황 좀 알아봐 주세요. 김 비서는 의아한 표정이었다. 네. 왜요? 나는 대답했다. 그냥 궁금해서요. 이틀 후 김 비서가 보고서를 가져왔다. 윤 이사님, 백춘자 씨 근황입니다. 나는 보고서를 읽었다. 시어머니는 지금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하루 5시간 시급 10,000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버는 것 같았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저 사람도 이제 노동의 가치를 알게 됐겠네. 보고서에는 또 다른 내용도 있었다. 시어머니가 요양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다는 것이다. 스트레스성 위궤양이었다. 나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한편으로는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의 동정심도 들었다. 하지만 나는 그 감정을 밀어냈다. 속으로 되뇌었다. 아니야. 저 사람은 나한테 동정받을 자격이 없어. 한 달 후 나는 드디어 출산했다. 건강한 여자아이였다. 아버지는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다. 서연아, 고생했어. 정말 고생 많았어. 나는 아기를 보며 미소 지었다. 아빠, 이름 뭐로 할까요?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내가 정해. 내 딸이니까. 나는 생각했다. 이 아이에게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강하게, 당당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윤지아. 지혜로울 지혜 아름다우라. 어때요? 아버지는 웃으셨다. 좋다. 윤지아. 이쁜 이름이네. 나는 아기를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지아야, 엄마가 꼭 행복하게 키워줄게. 너는 사람 대접받으며 자랄 거야. 출산 후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다. 명수였다. 그는 아기 선물을 들고 왔다. 경비실에서 연락이 왔다. 윤 이사님, 강명수 씨가 방문하셨는데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말했다. 들어오라고 하세요. 명수는 거실로 들어왔다. 그는 여전히 초라한 모습이었다. 서연아, 아니 윤 이사님. 아기 보러 왔어. 나는 차갑게 대답했다. 잠깐만 보세요.
10분 드릴게요. 명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기를 봤다. 지아는 잠들어 있었다. 명수는 눈물을 흘렸다. 이쁘다 우리 아니, 내 딸 정말 이쁘다. 나는 말했다. 이 아이는 제 딸이에요. 당신 딸이 아니에요. 명수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하지만 나도 아빠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법적으로는 아니에요. 호적에서 이미 빠졌어요. 명수는 충격받은 표정이었다. 뭐? 나는 설명했다. 출생신고할 때 아버지란에 공란으로 했어요. 이 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가 없어요. 명수는 무릎을 꿇었다. 서연아, 제발 그건 너무해. 나는 차갑게 말했다. 너무한 건 당신이에요. 아이 엄마가 맞을 때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아빠라고 해요? 명수는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매일 후회하고 있어. 나는 일어서며 말했다. 이제 가세요. 10분 다 됐어요. 명수는 일어섰다. 문 앞에서 그는 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서연아, 나 평생 속죄하며 살게. 그리고 언젠가는 용서받고 싶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문을 닫았다. 문을 닫고 나서 나는 아기를 안았다. 지아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용서? 글쎄. 모르겠어. 언젠가는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평생 이렇게 살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 그것만이 내 목표였다. 6개월이 더 지났다. 지아는 무럭무럭 자랐다. 웃는 얼굴이 천사 같았다. 나는 회사 일과 육아를 병행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아버지는 항상 도와주셨고 베이비시터도 고용했다. 지아는 사랑 속에서 자랐다. 어느 날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 아버지는 나를 불러 말씀하셨다. 서연아, 잘했어. 내가 진짜 실력자구나.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빠가 가르쳐 주신 덕분이에요. 아버지는 진지하게 말씀하셨다. 서연아, 이제 내가 부회장 해라. 준비됐어. 나는 놀랐다. 아빠, 저는 아직. 아버지는 손을 들어 막으셨다. 아니야. 넌 준비됐어. 지난 1년 동안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봤어. 이제 당당하게 내 자리를 차지해. 나는 눈물이 났다. 고마워요, 아빠. 아버지는 나를 안아주셨다. 내 자랑스러운 딸. 부회장이 된 후 나는 회사에서 여러 개혁을 단행했다. 직원 복지를 개선하고 여성 임원을 늘렸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를 강화했다. 내가 겪었던 고통을 다른 여성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였다. 직원들은 나를 좋아했다. 윤 부회장님은 진짜 직원들 생각하시는 분이에요. 1년이 더 지났다. 지아는 이제 2돌이 됐다. 말도 제법 했다. 엄마, 할아버지, 아버지는 손주바보가 되셨다. 매일 지아와 놀아주셨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이게 진짜 가족이구나.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 어느 날 명수에게서 편지가 왔다. 나는 편지를 읽었다. 서연아, 오랜만이야. 아니, 윤 부회장님이라고 불러야겠네. 축하해. 부회장 됐다는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해. 나는 여전히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어. 괜찮아. 내가 받아야 할 벌이야. 매일 출근하면서 생각해. 내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내가 얼마나 소중한 걸 잃었는지. 지아 사진 회사 게시판에서 봤어. 정말 이쁘더라. 너 닮았어. 나는 한 번도 안아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괜찮아. 내가 자격이 없다는 거 알아. 서연아, 나 너한테 용서받으려고 이 편지 쓰는 거 아니야. 그냥 고마웠다고 말하고 싶었어. 너랑 함께했던 시간들.
비록 내가 망쳤지만 그래도 그 시간들은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했어. 행복하게 살아. 지아도 잘 키우고. 그게 내 바람이야. 강명순아는 편지를 읽고 복잡한 감정이 들었다. 미움도 아니고 사랑도 아니고 그저 옛 기억일 뿐이었다. 나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다. 답장은 하지 않기로 했다. 속으로 생각했다. 명수야, 고마워. 그리고 잘 살아. 우리는 이제 남이야. 시어머니에 대한 소식도 들려왔다. 김 비서가 보고했다. 윤 부회장님, 백춘자 씨가 요양원에 입원하셨답니다. 치매 초기래요. 나는 놀랐다. 치매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잠시 고민했다. 그리고 결정을 내렸다. 김 비서님, 제 이름으로 요양원비 지원해 주세요. 매달. 김 비서는 놀란 표정이었다. 네. 정말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익명으로요. 제 이름은 밝히지 마세요. 김 비서는 물었다. 부회장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분이 부회장님한테 그렇게 했는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도 한때는 가족이었잖아요. 그리고 복수는 이미 끝났어요. 이제는 그냥 인간적인 도리를 하는 거예요. 김 비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이게 진짜 끝이구나. 미움도 분노도 이제 없어. 그저 평온해. 속으로 되뇌었다. 백춘자 씨, 당신은 나한테 못되게 굴었지만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을게요. 그게 나와 당신의 차이예요. 그날 이후 나는 새로운 삶을 살았다.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닌 나 자신으로. 윤태석의 딸로, 윤지아의 엄마로, 그리고 한 회사의 부회장으로. 사람들은 가끔 물었다. 후회 안 하세요? 그때 참았으면 가정이 유지됐을 텐데.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요. 그때 참았으면 저는 죽었을 거예요. 영원히. 진짜 행복은 참는 게 아니라 당당한 거였다. 내가 누군지 알고 내 가치를 아는 것. 지아는 무럭무럭 자랐다. 나는 지아에게 가르쳤다. 지아야, 너는 누구한테도 무시당할 필요 없어.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엄마도 소중해. 나는 지아를 안으며 생각했다. 그래, 나도 소중해. 이제 알았어. 가끔 명수와 시어머니 생각이 났다. 미움은 아니었다. 그저 옛 기억일 뿐. 그들도 자기 인생을 살고 있겠지. 나처럼. 나는 더 이상 그들에게 묶여 있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어느 날 저녁 아버지와 지아 그리고 나. 셋이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다.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보다 행복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서연아, 행복하니?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빠.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누구한테 무시당하며 살 필요 없다. 당당하게 내 가치를 알고 살면 된다. 그게 진짜 행복이다. 나는 지아의 방으로 가서 잠든 아이를 봤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지아야, 엄마가 보여줄게. 여자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아무한테도 꺾이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 그게 내가 지아에게 물려줄 가장 큰 유산이었다.